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23.41포인트, 3.67% 오른 6,307.27의 장을 마치며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약 1조 2천억 원과 6,5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약 2조 1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전장보다 22.9포인트, 1.97% 상승한 1,188.15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올해 성장률은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등 금융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입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내린 걸 마지막으로 7월과 8월, 10월,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오늘까지 6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예상보다 개선된 성장 흐름과 금융 안정 위험입니다. 금통위는 물가가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으로 성장세도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통화기금보다는 높습니다. 한은은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도 예상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상향 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위험은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은 1.8%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2.2%, 내년은 2%로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 흐름을 지원하되 물가와 금융 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정부가 연일 집값 안정화를 강조하고 나서서일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점차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강남, 서초구의 집값이 떨어진 건 2년 만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호 대책 이후에도 연이어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최고가가 45억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43억대 12월 달까지 갔는데 최근 분위기로 보면 한 41억, 42억 정도인 것 같아요. 인근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38억 원에 팔렸던 아파트가 이번 달에는 3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금은 호가가 1억 원 정도 더 내렸습니다. 되는데 안 팔리니까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그래서 좀 싸움에서 판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지켜보자 이거는. 5월 10일부터 더 무거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감안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로 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4주째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가격 상승을 주도하며 오늘이 제일 싸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강남 서초 아파트값이 떨어진 건 2024년 3월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다만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의 경우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흐름은 여전했습니다. 강서, 동대문, 성북구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포진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금 여건에 맞춘 수요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이고 상대적으로 더 늦게 올랐고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집값 흐름이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26%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주거지를 국세청이 급습했습니다. 핸드백과 김치통, 개인 금고 등에서 숨겨놓은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가족들이 머무는 집. 진입부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국세청 직원들을 본 뒤 손가방을 챙겨 급히 집을 나서는 체납자의 가족. 가방을 수색하려 하자 거칠게 저항합니다. 시켜 못해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결국 국세청 직원을 향해 던져진 손가방.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방 안에서는 현금 1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화장실 안 수납장에 있던 수상한 김치통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2억 원의 숨겨진 현금을 집안에서 찾아냈습니다.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와 황금 열쇠, 외화 등을 금고 속에 숨겨놓은 또 다른 체납자. USB 형태의 개인 지갑에 고액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 124명을 선정해 현장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결과 현금 13억 원, 금두꺼비 명품 시계 등 68억 원,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지난해에만 모두 2조 9천여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에 대해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더 선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열어놨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어제 폐막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앞선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서툴은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들을 더욱 명백히 해나가겠다. 상황에 따라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혀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당대회 폐막 당일인 어젯밤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고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향후 5년간의 국방계획과 관련해 핵 무기수를 늘리겠다며 핵 재래식 병진 노선을 구체화하고 지상과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지능 무인 공격체들이 개발 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 같은 북측의 움직임에 이재명 대통령은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순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 질주하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대남 비난 메시지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밥에 배부르려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적대적인 언사와 표현은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 때문이라며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을 향한 모욕이나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는지 되새겨봐야 한다며 전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죠.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 적대 행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3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남북이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뒤 새롭게 관세 부과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전 세계가 아닌 일부 국가에만 10%에서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크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관세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크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1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입니다. 관세 압박은 유지하되 실무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선별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뒤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활용 중인 무역법 122조는 관세를 최대 15%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율에 제한이 없는 관세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것이라며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관세 인상안과 무역법 301조 조사를 구체화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정국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법안 중 하나인 법 왜곡제가 무제한 토론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어서 상정된 재판소원법에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 주장하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지만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의 사심제라며 위헌이라는 법원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주의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 없다고. 국민의힘은 내일 상정될 예정인 대법관 증언법까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급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가운데 민주당 추천 고민수 후보는 가결,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후보는 부결되면서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천 후보가 내란을 옹호해왔다는 논란 속 민주당은 찬반을 의원 자율에 맡겼을 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친 거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대전 충남과 함께 무산될 걸로 보였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재상정될 불씨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표가 훨씬 많이 나온 건데요. 유일하게 대전 충남만 빠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여한 행정통합 찬반투표. 당내 갈등과 지역의 반발 등을 이유로 대구 경북 통합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뒤 당 차원의 입장 전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찬성 우세. 대구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했고 경북에선 북부권 등 일부 의원이 반대했지만 다수가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북의 북부권 의원들께서 이제 강하게 반대 어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대구 경북 통합법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이 통합의 불씨를 살리고 나서면서 다음 달 3일까지인 2월 임시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대전 충남은 연일 책임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은건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찬반 투표는 의미가 없다며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묻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 3명이 강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정쟁의 영역으로 흐르면서 필요성에 대한 논의 대신 내탓 공방에만 갇혀 있는 겁니다. 지역 생존을 위한 실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설득의 작업이 정치권이 가장 필요한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닷새 앞두고 대구 경북에선 통합 찬성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다 대전 충남만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끝을 모를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정부가 서산 대산산단 사업장의 통폐합을 승인했습니다.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인데 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 손님이 앉은 자리는 단 3곳뿐입니다. 공단 직원들로 붐비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녁이면 아예 손님이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회식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거의 소수로 오세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세요, 집에. 잘 될 때 딱 비교하면 5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상가 곳곳에는 임대 안내가 내걸렸습니다. 점포마다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어 분위기가 싸늘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줄무로 인해서 이제 임대가 수요가 적죠. 매매는 거의 없어요. 매매는 완전히 전멸이에요, 진짜. 꾸준히 늘던 서산 대산산단의 노동자 수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 여기에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에틸렌 설비를 통폐합하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일자리 감소가 심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인력을 많이 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용인, 평택, 그리고 인천, 송도, 그리고 울산. 충청남도가 고용 안정을 위해 재취업 노동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화물 운송과 현장 일용 노동자 5천 명에게는 임금 50만 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지역 밖으로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3월 중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석유화학 업계에 들이운 구조조정의 그늘이 이제 지역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대전에서 길고양이들이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년째 비슷한 범행이 계속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은영 기자입니다. 길고양이가 자주 눈에 띄는 한 상가 건물 주변에서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2마리가 지난달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차에 깔린 것처럼 보여서 움직이지도 않길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서 묻어주려고 건드려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발견된 고양이들은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대전의 동일한 지역에서 화상 입은 고양이들만 5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고양이들은 이곳 주차장 등 찜질방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얼굴 주변 털이 모두 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상처 탓에 폐사하거나 안락사됐습니다. 경찰은 동일 인물의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안면부만 화상을 입은 만큼 폐사한 고양이의 부검을 의뢰해 수법과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자치단체도 방범을 늘리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 CCTV 확대 설치 요청드렸고 자율방범대 통해서 이제 순찰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길고양이 화상 사건이 계속되자 현상금 500만 원을 걸고 방화범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요즘 무인 점포가 크게 늘면서 무인 점포의 결제기 잠금 장치를 손쉽게 부수고 현금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인 결제기에 자물쇠만 바꿔도 이런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연성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남성 3명이 무인 점포에 들어옵니다. 한 명이 공구로 결제기 자물쇠를 부수자 틈새가 벌어집니다. 결제기를 열어젖힌 일당은 손쉽게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남자 한 3명이 와가지고 그걸 강제로 열었더라고요. 피해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좀 황당했죠. 설마 이걸 누가 강제로 뜯어서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돈을 훔쳐간 건 20대 남성 1명과 10대 청소년 2명. 이틀 동안 점포 16곳을 돌며 385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쭉 순서별로 떠요. 그러면 순서별로 택시를 타고 계속 이동해가면서 관내 가리지 않고 16군데를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면 같은 일당이 침입했지만 피해를 방지한 곳도 있습니다. 결제기 틈새를 벌리려 했지만 단단한 자물쇠에 걸려 열리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지금은 별도의 철제 시건 장치까지 설치해 놨는데요. 당시 크고 두꺼운 자물쇠 덕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등을 토대로 주거지 인근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런 무인 점포 절도는 2023년 1,8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무인 점포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결제기에 꼭 맞는 자물쇠를 설치해 잠금고리 구멍의 틈새만 막아도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려운 과학 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 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투로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병진 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어떤 과학 기사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미래 로드맵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의료기술, 우주산업까지 이어지는 미래기술의 변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초지능의 도래 시점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 그리고 전문 직업의 대체 가능성까지 기술 전환 속도를 전제로 한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아서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스크가 예측한 미래기술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단순한 미래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까지 내놓았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을까요? 3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머스크는 AI가 이르면 2026년쯤 인간 개인의 지능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2030년 무렵에는 인류 전체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에 이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머스크가 반복해서 강조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경쟁의 승부가 전기와 인프라에서 갈린다는 건데요. AI가 똑똑해지면 필요한 건 더 좋은 알고리즘이나 수식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AI 패권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많은 전기를 확보하느냐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단순히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서서 전력 인프라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머스크는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 규모가 인간 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반복해 왔는데요. 로봇이 제조업은 물론 가사노동과 서비스까지 수행하게 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르면 2026년 후반 공장 생산 라인에 먼저 투입하고 이후 2027년 후반에는 외부 판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이 노동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머스크는 극단적으로는 아예 이 미래 GDP 규모가 로봇 보급량과 생산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도 언급했는데요. 로봇이 많아질수록 생산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 규모도 확대된다는 논리입니다. 네. 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보급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기술 장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정리하는 정밀 동작을 구현하려면 손가락 관절 제어나 촉각 인식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고장 없이 작동하는 내구성과 안정성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교함과 신뢰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량 보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의료 혁신인데요.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의료 분야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술 영역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이르면 3년 안에 AI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더 정교하고 오류가 적은 수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데이터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숙련도 측면에서 인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또 이런 로봇 수술 시스템이 대량으로 보급되면 지역이나 비용 격차와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로봇이 이것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과 의사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정밀 반복 작업에서는 이미 로봇 수술이 강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 상황 대응이나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찾아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 의사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굉장히 의존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 속도와 별개로 안정성에 대한 검증과 책임 체계 정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보면 머스크가 제시한 미래는 기술 발전 속도 자체보다도 AI가 인간 전문 영역까지 확장되는 역할 구조 재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일상과 산업의 전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미래가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의 미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최저가 정책. 회사는 알고리즘을 통해 지금 가장 싸게 파는 곳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매칭한다고 설명하죠. 이렇게 싸게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손해를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사무용품 등을 납품하는 이 남성은 쿠팡 담당자의 연락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10중 8구는 단가 인하를 협의하자는 요청. 응하지 않았더니 쿠팡은 돌연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스란히 악성 재고로 남았습니다. 요구를 안 들어주니 결국 물건이 다른 업체로 대체가 되는데. 사실상 물건값을 내릴 것을 강요한 건데 대규모 유통업법이 금지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부터 제품별로 목표 이익률을 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하면 단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갑질로 인정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마다 쿠팡이 가져갈 이익을 정해놓고 매달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광고비 등 돈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은 행위 자체를 부인했지만 현장 조사에서 담당자들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저가격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은 21억여 원.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해 정액 과징금만 물렸습니다.
쿠팡의 담당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문서로 요구하지 않고요. 대면 혹은 전화 등으로 요구합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 발표에도 단가 인하 등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내가 직접 산 고가 브랜드 가방을 리폼 수선하면 브랜드 상표권 침해일까요? 이 문제로 루이비통이 강남의 한 수선집 사장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은 개인적으로 쓰려고 리폼하는 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수선집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래 써서 낡아버린 고가 브랜드 가방. 하지만 장인의 손을 거치면 새로 태어납니다. 맞춤 제작으로 모양도 크기도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 작업입니다. 안 쓰는 가방 알차게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리폼해서. 하지만 2022년 루이비통 측은 이 같은 리폼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수선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가 없이 루이비통 로고 등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단 건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리폼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루이비통 측에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옷 수선, 시계 수선, 자동차 튜닝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개 변론까지 진행한 끝에 리폼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며 수선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 할 수 없고 수선업체가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을 하는 것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선업체와 고객들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가의 돈을 주고 산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하고 난 이후에 행위까지 간섭을 한다.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대법원은 리폼 제품을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어젯밤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차 안에선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다량 확인되는데요.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30대 여성 운전자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곽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량들. 다리 위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을 덮치더니 몇 바퀴를 굴러 아래로 튕겨나갑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한강 둔치. 불과 몇 미터 차이로 자전거를 타던 시민을 비켜갔습니다. 떨어지면서가 소리가 엄청 컸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차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어젯밤 8시 40분쯤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와 이 차에 부딪힌 40대 운전자 등 2명이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가 몰던 차량에서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빈병과 의료용 관,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차량이 떨어진 자리엔 아직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사기와 약물병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30대 여성 A씨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 운전을 시인했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물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차량 안에서도 약물을 하신 건가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출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통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는 위조 방지 기술이란 걸 적용하고 있는데요. KBS 취재 결과 이 기술이 위조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를 위해 적용된 QR코드를 똑같이 인쇄했더니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쉽게 위조가 된다고요? 똑같이만 인쇄를 해버리면 QR은 똑같이 리딩되는 구조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쓰레기 봉투. QR만 똑같이 인쇄한 가짜인데 정품으로 뜹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20개의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한 지자체는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했다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위조 여부를 식별하긴 어렵습니다. 이건 마자인가? 네, 글씨가 좀 틀려요. 글씨체가. 그냥 최소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최소한. 이게 위조 방지 기술이에요? 네, 일단 최소한. 관리 주체인 지자체들의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쉽게 위조된다는 사실을 여태 몰랐거나 네, 이 제품인지 이게 뜨네요. 이게 프린트한 위조 봉투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도 정확히 어떻게 지금 이 기술이 적용을 하게 된 건지는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자체들은 쓰레기 봉투 위조 방지 기술 사용료로 장당 평균 5원씩을 업체에 지급합니다. 무용지물에 가까운 기술인데 부담은 소비자 몫입니다.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환경부를 저희가 지금 수사 의뢰를 했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소비자 단체들은 지난 15년간 소비자들이 지불한 쓰레기 봉투 위조 방지 기술 사용료를 1,0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앞두고 온화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전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고 3일절인 일요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대전과 충남 남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금산과 세종이 4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와 논산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의 아침 기온 3도, 한낮에 천안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천의 아침 기온 3도, 한낮에 부여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